내가 처음으로 환청을 듣기 시작했던 건 아직 대학교에 있을 때였어. 대단한 건 아니었고 그냥 가끔가다 조용한 딸깍하는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뿐이었어. 왜 그 핸드폰이나 초인종이 울렸다고 생각해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 있잖아. 처음에는 딱히 신경 쓰진 않았어. 환청 같은 거야 다들 한 번씩 듣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서 그러나 환청은 여전히 들리는 건 가끔씩이었고 어떨 땐 몇 달 동안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점점 크고 가깝고 더 다양하게 들려왔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와. 복도는 비어있었어. 개들이 공포에 질려서 짖는 소리가 났어. 반경 수백 미터 안에는 아무런 동물도 없었어. 그쯤 되자 자연스럽게 나는 꽤 걱정되기 시작했고 무서웠었어. 나는 친구나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갔지. 의사는 딱히 검사 같은 걸 하진 않았어. 그냥 내 증상을 듣곤 정신과 번호만 알려주더라고. 쌍놈의 새끼. 그전까진 이런 상황에서 정신과까지 고려해보진 않았을 터지만 진짜 무서웠거든. 내 증상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 후 의사는 그냥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 환자분은 조현병 증상을 겪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생각보다 드문 일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환자분은 가벼운 청각적 환각 증세를 겪고 계신 겁니다. 증세를 약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약이 있는데 처방전을 써드릴게요. 만약 다른 종류의 환각을 경험하거나 본인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걸 느끼거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본인한테 말을 걸어오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여기로 돌아오시면 되시고요. 에휴 씨발 인생아. 새롭게 진단받은 조현병 환자로서 나는 그 병에 관한 모든 것을 내 손에 잡히는 대로 전부 읽었어. 뭐 적어도 나는 이제 나에게 일어날 일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내 망가진 뇌가 화학적 불균형 때문에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되겠지. 그럴 땐 그냥 약이나 먹고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면 되지 뭐. 꽤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모든 것이 괜찮았지. 그러다 약 1년쯤 전 다시 시작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약을 먹었어. 그럼 잠시 동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일주일 후에 속삭임이 다시 시작돼. 이번엔 소리가 더 커. 약을 먹어. 소리가 다시 사라져. 증상이 돌아온 지 하루 후 이제 속삭임은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어. 환청을 듣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실제로 나에게 직접 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는 막연한 감각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목소리, 나에게 직접 말하는 목소리. 그리고 난 그 목소리가 이전에 다른 모든 소리를 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 목소리 하나뿐이었어. 딱 하나뿐. 그게 나한테 말해. 난 그 알약이 싫어. 맛도 끔찍해. 그냥 이번엔 안 먹는 거 어때? 어차피 소용없을 거야. 소름 다 제입히지. 난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렸어. 바로 차를 몰아 의사한테 달려간 다음 또 다른 정신병자가 상담받고 있는 도중 난입해 합법이든 불법이든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약을 요구했어. 수차례 비명과 눈물 그리고 이빨 자국 하나가 생기고 난 후 의사는 나에게 강력한 약의 처방전과 폐쇄병동에 있는 정신병원의 주소를 알려줬어. 혹시 모르잖아요. 집에 돌아온 난 내가 먹어야 할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약을 입에 털어넣은 다음 침대에 뻗었어.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에 깨어나. 끔찍한 소리였어. 마치 목이 잔뜩 쉰 사람이 기침하듯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다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너무 깊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귀를 가리고 바닥에 뒹굴었지만 소용없었어. 비명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어. 그때 나는 이건 그냥 내 작살난 뇌가 문제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 이 개같은 호르몬. 그냥 내 뇌 때문일 거야. 그냥 내 뇌 때문이야. 그냥 내 뇌 때문이야. 나는 약을 꺼내 두 알을 더 삼켜. 이제 그 조트같은 비명소리는 한층 더 시끄러워졌어. 씨발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비명소리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와. 네가 뭐라고 했어? 약 더 먹지 말라니까? 나는 고통과 충격 속에 기절해. 내 오줌으로 만들어진 웅덩이 속에서 눈을 떠. 나는 진심으로 공포에 질려 있었어.
남은 약은 몽땅 내다 버려버렸고 그 후 6개월 동안 어떤 환청도 듣지 않게 되었어. 비명 소리를 들은 후 나는 기나긴 시간 동안 다음 발작을 두려워하며 살았어.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점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지. 나는 조현병에 대해 다시 찾아보고 내가 복용했던 그 약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았어. 그리고 씨발, 알고 보니 그 빌어먹을 의사 양반이 나한테 엄청 위험한 약을 줬더라고. 아니, 어떤 미친 새끼가 환각을 없앤다고 부작용으로 환각을 일으킬 수 있음 이라고 써진 약을 처먹냐고. 걱정마, 마이키일 뿐이야. 웨이터로 일하는 나. 매일 밤 문을 닫고 퇴근할 때 식기들을 냅킨에 싸서 보관해야 했어. 전체 직원 중 3명 정도 남았고 매니저는 사무실에 있었지. 사람들이 우리가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해놓았었어. 갑자기 큰 딸그랑하는 소리가 들려와. 우린 모두 서로를 바라보았어. 귀신인가봐 다 JPG. 살금살금 주방으로 다시 들어왔고 바닥에 널려있는 철제 물통들을 발견해. 뒤쪽 주방에는 아무도 없었어. 귀신 확인됨 더 GIF. 매니저가 나와서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 물었어. 우린 매니저에게 말해. 매니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살짝 웃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그거 그냥 마이키일 뿐이니까. 너희들도 익숙해질 거야. 아직도 마이키에 대한 사연은 알지 못해.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나한테는 말해주지 않더라. 긴 밤이 되겠군. 우리 아빠 시점 1983년 밤에 지역 제재소 경비 일을 하는 중. 평소엔 지루한 직업이야. 매 시간마다 돌아다니며 부지 내에 헛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실히 해야 했지. 아빠는 강이 있는 제재소 뒤편으로 돌아갔어. 옛날에는 통나무가 강을 통해 운반되었기 때문에 제재소는 강 옆에 있었지. 커다란 플레드 코트 위에 조끼를 입은 키가 큰 남자가 강가에 서 있는 걸 봐. 아빠가 말해. 여기 뒤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그 남자가 아빠를 바라보며 내일은 추운 날이 될 것 같아. 물이 곧 얼어붙겠지. 공기 중에 찬 기운이 느껴지지? 아빠가 무어라 말을 하기도 전에 남자는 아빠가 보는 앞에서 말 그대로 안개로 바뀌어 스르륵 사라져. 그때 12시간 근무 중 아직 10시간이 넘게 남아있던 우리 아빠의 표정. 경비 임무. 내 시점 육군 소속인 나. 주말인데 나는 막사 쪽에서 24시간 당직 근무를 서게 되었어. 당직사관이 안으로 들어와 무기고를 점검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두어야 했어. 대략 오후 7시쯤 병사 한 명이 들어와. 자기가 왜 거기에 있는지 한 번도 설명하지 않고 3시간 동안 나한테 말을 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 친구는 평소엔 숫자도 제대로 못 세는 덜 떨어진 놈이었는데 지금은 나한테 깊은 철학적 토론을 걸고 있어. 마치 지가 무슨 플라톤이라도 된 마냥.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놈이 갑자기 대화를 끊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려. 이상하네. 하지만 그게 날 두렵게 하거나 화나게 만들진 않았었어. 월요일이 되어서 그 친구에게 그게 다 뭐였는지 물어봐. 걔는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자기는 거기 간 적이 없었다고 말해. 나에게 자기 여자친구랑 저녁을 먹고 있는 사진을 보여줘. 우린 경비초소에 가서 일지를 확인해. 걔는 애초에 거기에 왔던 적이 없었어. 나는 스키노커인지 도플갱어인지 또는 다른 무언가랑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던 거야. 아무도 다시는 그 당직을 서고 싶지 않아 했어. 애초에 강제로 해야 했으니 그래서 더 싫었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모두가 긴장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잔뜩 경험했었어. 도우미 귀신. 10살 때의 나. 그 해에 나는 여름 동안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머물렀어. 항상 집안일 등을 도와드렸지. 어느 날 할머니가 지하실에서 기름병을 몇 개 가져오라고 했어. 나는 지하실로 향하는 작은 계단을 내려갔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같은 건 느끼지 않아. 나는 기름 한 병과 와인 한 병을 집어가.
우린 와인이랑 기름 둘 다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병에 담겨 있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 얘, 할머니는 기름을 가져오라고 했지 않니? 그 병 자세히 좀 봐봐. 난 혼란스러워했어. 그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병을 집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 위층으로 올라가 할머니에게 병을 건네줘. 점심시간에 나는 할아버지한테 내 잘못을 지적해줘서 고맙다고 했어. 할아버지가 혼란스러워해. 알고 보니 그때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했고 두 분 다 할아버지가 농담을 했던 거니 어쩌니 하며 이상한 변명을 만들어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내가 2번 다시는 지하실에 들어가지 못하겠어. 살인 나무. 나도 하나 가지고 있어. 좀 바보 같긴 하지만. 가족은 테네시 토박이야. 미친 오만 잡 미신으로 가득 찬 시골뜨기 레드넥 무리들이지. 그 미신 중 하나는 숲속의 빈터에 있는 얼굴 없는 나무에 대한 건데 전설에 따르면 우연히 이 빈터로 들어온 사람을 나무가 데려갈 것이라고 하고 또한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사라지기로 유명하다고 해. 여기서부터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 사촌과 나는 숲에서 낚시를 하러 가. 나는 12살이고 사촌은 15살이었어. 사촌이 살인나무에 대해 언급해. 난 들어본 적은 있지만 본 적은 없었어. 사촌은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말하길 우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빈터에 발을 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어. 살짝 조소 섞인 말투였지만 나는 사촌이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우린 그 빈터 바로 앞까지 걸어갔어.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고 아니나 다를까 거기엔 심하게 구부러진 몸통을 가진 나무들이 원을 그리며 서 있었고 특히 나무의 아랫부분 밑동이 매우 뒤틀려 있어. 그것들은 마치 약간 녹은 얼굴들처럼 보였어. 얼굴들은 총 8개가 있었어. 그때 사촌이 했던 말 때문에 기억해. 너무 가까이 가지마. 그러다 9번째 얼굴이 되는 수가 있어. 빨리 감기에서 몇 년 후 이번에도 사촌이랑 낚시를 하는 중 최근에 숲에서 아이들 2-3명이 사라졌다는 듯해. 자연스럽게 살인나무에 대한 말이 나왔고 우린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로 결정했지. 이제 거긴 10개의 얼굴들이 있어. 사촌은 겁을 먹은 듯해. 우리 둘 다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거기서 달려나왔어. 아마 처음에 얼굴 개수를 잘못 세웠겠지. 아니면 혹은 누가 알아? 어쩌면 정말로 나무가 아이들을 데려갔던 걸지도. 소리 지르는 별. 남동생은 천문학에 정말 관심이 많아. 동생은 약 7살쯤 먹었고 별을 보고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해. 약 3주 전 동생은 자기 방에서 말 그대로 밤새도록 내내 우주의 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보낸 적이 있었어.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다음날 정오쯤에 동생이 일어났을 때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건지 물어봤었어. 소리 지르는 별을 보고 있었어. 이 꼬맹이가 뭔 소리라는 거야? 내가 찾은 곳이 있어. 거길 바라보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 말도 안 돼. 내가 보여줄게. 밤 11시까지 기다려. 망원경은 어젯밤 이후로 움직이지 않았었어. 안을 들여다봐. 아주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 비명소리가 점점 커져가. 나는 시선을 돌려야만 했어. 소름이 끼친 나는 우리 엄마에게 동생의 망원경을 뺏으라고 말했어. 나는 다시는 별을 보지 않을 거야. 우울한 동료.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해. 늘 우울해 보이지만 활기차려고 노력하는 동료 한 명을 발견해. 동료는 평소보다 더 침울해 보여.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봐. 동료는 그저 반쯤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스켜 보였어. 나는 내가 하던 일을 마저 했고 뒤돌아보니 동료는 사라지고 없었어. 화요일이 끝나갈 때 나는 그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바로 저번 주 토요일에. 정말 오랫동안 이 일 때문에 찜찜했는데 그날 아침 그를 보았던 사람은 나 혼자뿐인 듯 했었거든. 하지만 몇 년 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가끔씩 그 동료가 화장실로 걸어가는 게 보이는데 하지만 모퉁이를 돌면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어. 히치하이커 여자아이. 사촌과 그의 친구들이 주차장에 앉아 있었어. 사촌은 운전 담당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만취 상태였지. 어린 여자애의 울음소리가 들려. 모두가 약간 소름 돋았지만 내 사촌은 그래도 한번 둘러보았어. 가게 모퉁이 뒤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어린 여자애가 앉아있어. 사촌은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물어봤어. 여자애는 자기도 모른다고 이야기해. 사촌은 옳은 일을 하려 여자아이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해. 여자애가 테디베어를 집어들더니 같이 챙겨와. 사촌이 여자아이를 뒷좌석 중앙에 안전벨트를 채우고 여자아이의 양옆에는 여자인 친구들이 한 명씩 앉았어. 그들이 경찰서까지 반쯤 갔을 때 뒤에 있던 여자애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난리를 치기 시작해. 뭐냐고 씨발. 사촌은 차를 세우고 돌아서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 뒷좌석엔 어린 여자애는 없었고 그저 여자아이의 테디베어만 안전벨트를 차고 있을 뿐이었어. 사촌은 아직도 테디베어를 가지고 있어. 금고에 보관해놓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해. 나는 거기 있던 내 친구와 그 두 여자애들에게 물어봤었어. 친구가 이야기를 확인해줬고 두 여자애들은 정말 창백해지더니 시발 다시는 그 이야기 꺼내지마 라고 이야기했었어. 멕시코 난쟁이 전설. 친가 쪽 가족 목장에는 할아버지의 고모집에서 도보 거리에 수백 그루의 시루엘로 나무가 있었어. 시루엘로 나무는 오르기가 매우 쉬워.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일 중 하나는 나무에 올라가서 시장에 팔 과일을 양동이에 모으는 것이었어. 긴 하루를 보낸 후에도 여전히 어린 할아버지와 사촌들은 나무 주위를 기어오르고 타잔 놀이를 하고 자두를 먹는 것을 좋아했어. 너무 늦게까지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지. 아직 그닥 어둡지도 않았어. 6시경엔 하늘이 석양에 아름답게 물들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더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들었지.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 자두의 비가 내려. 순식간에 수백 개의 잘 익은 자두가 비처럼 내리고 있었어. 꼬마 할아버지와 사촌들이 나무에서 내려왔고 땅에 내려와서도 날아드는 자두에 맞았어. 그들은 나무에서 유화 모양의 실루엣이 자기들에게 자두를 던지고 있는 것을 봐. 마치 붉은 노을 하늘을 등지고 수십 마리의 어린 노움이 팔을 휘둘러 자두를 던져대는 것처럼 보였어. 어린 할아버지와 사촌들은 집으로 달려가면서도 여전히 몇 미터 떨어진 나무에서 날아오는 자두에 맞았어. 아, 그건 차네키들이네. 할아버지의 고모가 설명했어. 그들은 숲속에서 사는 작은 남자 같은 것이고 아마도 그곳 전체가 그들의 땅이었을 거야. 때때로 할아버지와 사촌들은 키가 큰 잔디밭을 걸을 때 날아오는 자두에 맞았고 이따금씩 노을이 질 때면 할아버지와 사촌들의 집에 잘 익은 자두가 날아들었다고 해. 그들의 집은 가장 가까운 시루엘로 나무로부터 수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는데도 말이야. 그 쬐그만 듀엔데가 우리 증고모 할머니랑 사랑에 빠졌던 적도 있었어. 할머니가 아직 20대 정도였을 때 가끔씩 밤중에 할머니는 작은 손들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 그 사실에 화가 난 고조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해먹에서 잠든 동안 듀엔데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추행범을 현장 검거해 자루에 넣고 나무에 대고 후렸어. 짜증나게만 하고 죽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이야. 그래야 그 듀엔데 패밀리들이 복수하러 오지 않을 테니까. 변태 듀엔데는 교훈을 얻었고 우리 고모 할머니 루즈는 2번 다시 추행당하지 않았지. 자기 전 마지막 하나 더. 킨세아니라를 기념하기 위한 목장 파티 중 남자애들은 그걸 싫어해서 나이 좀 있는 애들은 슈퍼에 간식을 사러 빠져나왔어.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 형체가 도로에 있는 것을 봐.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두 난쟁이가 2인 1조로 코트를 입고 있는 것이라는 게 매우 확실해져. 그러니까 총 4난쟁이였던 거지. 남자애들은 깔깔 웃었고 심지어 그 난쟁이들의 털 숭숭난 손에 악수하려고 가까이 가기까지 했어. 악수를 하려 코앞까지 다가갔을 때 남자애들은 코트 하나당 3난쟁이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냈어. 그들은 바닥에 뒹굴면서 웃어댔지.
진짜 착한 듀엔데들은 이런 장난을 치는 걸 좋아했어. 나중에 삼촌들의 비싸고 좋은 코트들이 햇볕에 말리는 동안 도둑 맞았다는 걸 알게 돼. 짧게 하나만 더. 삼촌이 건축자재를 트럭에 싣고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던 중 어느 날 밤 날아든 돌멩이로 인해 창문이 박살나. 이 존만이 새끼들 본때를 보여줘야지. 소총을 집어들고 어둠 속에서 낄낄대는 난쟁이들을 쫓아가. 울리는 여러 발의 총성. 그 후 트럭에 돌아온 삼촌은 뒤에 실어놓은 나무들이 활활 타고 있는 걸 발견했어. 익명 5172. 너 필리핀 사람인데 듀엔데 이야기는 필리핀에서도 흔해. 80년대에 인기 영화도 있을 정도였다니까. 그들은 친절한지 아니면 다소 사악한지에 따라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나타나곤 해. 이제부터 내 경험담이야. 우리 집은 예전에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층에는 다이닝룸과 화장실이 있었고 2층에는 침실과 TV방이 있었어. 당신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나질 않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었지.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내려가 세수를 하러 다이닝룸을 지나 세면대로 갔어. 내가 다이닝룸을 지나갈 때 2명의 듀엔데가 의자에서부터 식탁으로 기어오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의자에서 손을 깍지 끼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그 손을 발판 삼아 식탁에 오르고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엔 아직 반쯤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어. 내가 방금 뭘 보았는지 알아차리고 다시 식탁을 살펴봤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의자는 듀엔데들이 서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지. 부모님은 식사가 끝나면 반드시 의자를 벽 옆에 두었는데 당시 테이블에 있던 의자는 이 의자뿐이었어. 또한 테이블 위에 과일 바구니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 과일이 없어졌다는 것 역시 말할 것도 없고. 피그맨 스토커. 다른 남자들 몇 명이랑 한 집에 살고 있는 나.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 도시 밖은 그냥 나무들 뿐이야. 유난히 혹독한 겨울. 오늘 밤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 그때 전기가 나가. 우리 집만 나간 건지 확인하기 위해 폐쇄형 포치 바깥을 내다봤어. 지역 전체가 다 나가 있어. 내가 약간 사진광이라는 걸 언급하는 걸 깜빡했네. 그 점이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해. 뭐 여기 주변에는 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해. 이렇게 대규모 정전은 본 적이 없지. 사진 활동을 하기 딱 좋은 기회가 아닐까? 문을 나섰고 평소보다 더 불안감이 느껴져. 진정해 임마. 이런 거에 쫄지 마. 계속해서 멋진 자동차 불빛 잔상 사진을 몇 개 건져. 그리고 불빛으로 고추도 그렸고. 그런데 무언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 엄청 긴장되기 시작해. 바람이 너무 강해서 주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 이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해. 딱 한 장만 더 찍을까? .exf.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사진을 찍어. 신경이 엄청 곤두서기 시작해. 거의 패닉 상태일 정도로. 도대체 왜 이래? 정신 안 차리냐 진짜. 정말로 여기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 집 안. 부츠를 벗고 방안 장구들을 문 옆에 둬. 그때 난데없이 무엇인가가 문에 강하게 부딪혀. 난 그 자리에서 소스라치게 놀란 다음 문을 잠그고 내 방으로 들어가. 내 방문도 잠그고 잠들 수 있을 만큼 진정한 난 잠이 들어. 다음날 나는 내 사진들을 다시 살펴봐. 히히 빔고추. 우리 집이 찍힌 사진을 봐. 미친. 이 사진 존나게 소름 끼치네. 우리 집이 이런 무슨 악몽에서 튀어나온 것 같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잠깐만. 그림자가 뭔가 이상한데? 자세히 살펴봐. 저게 씨발 뭐야. 돼지 머리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해. 그것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 그걸 본 난 제정신이 아니게 돼. 그 이후로 일주일에 2번 정도씩 밤에 집 주변을 돌아가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이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 사진 첨부했어. 내가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야.